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오현곡입니다. 지금 60대 중반이 되었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씀 잘 아시겠죠? 제일 믿지 못할 것이 자식이라고 하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한없이 품어주고 내줄 수밖에 없는 게 부모인 마음이겠지요. 저도 누굴 위해서 희생하는 성격은 아니나 자식만큼은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젊은 시절 아내를 병으로 먼저 떠나보낸 뒤로는 세상에 남은 단 하나의 이유가 아들 민석이 뿐이었기에 아들 하나만 보고 버텨온 세월이 어느덧 반백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나는 몸이 부서져라 일하느라 아들의 학업엔 크게 신경 써주지 못했고 책가방을 메고 다니는 아들 뒤통수만 바라보며 살았던 날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공부머리가 뛰어난 아이는 아니었지만 내 속을 썩이는 일 없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누군가에게 피해주는 일 없이 어른이 될 때까지 자기 목숨 묵묵히 해내며 살아준 아들이 그저 고마웠고 그 덕에 나는 가난해도 어디 가서 기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는 내게 아버지 이제 쉬셔야죠 라고 말할 만큼 자라버렸으니 세월이란 게 참 빠르다는 생각을 요즘 따라 자주 하게 됩니다. 머리는 좋지만 뒷바라지 해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민석이는 공부하는 담을 쌓고 오로지 돈을 벌 궁리만 했습니다. 빨리 졸업하고 취직해서 아버지에게 힘을 보태겠다며 고등학교도 일찌감치 공업고등학교로 진학했고 손에 기술 하나라도 익혀보겠다며 야무지게 마음을 먹었더랬습니다. 민석이 뜻대로 졸업하자마자 그 흔히들 말하는 대기업 생산직에도 운 좋게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저 역시 이제야 이 아이도 자기 자리를 찾았구나 싶어 한시름 놓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때 사람들은 어떤 대기업만 밟아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 생각했으니 말이지요. 저는 아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어딜 가든 우리 아들이 대기업 다닌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며 한때 어깨가 뿌듯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기업을 갔어. 대기업 가기 얼마나 힘든 줄 잘 알지? 몇 명 안 뽑았는데 글쎄 우리 아들이 철석하고 붙었다니까. 그게 다 실력이 있어서 인재를 알아본 거 아니냐고. 그렇지. 좋겠어. 아들 대기업 들어가고. 이제 발 뻗고 맘 편할 일만 남았네. 그렇게 민석이 걱정하더니 일이 정말 잘 풀려서 다행이야. 친구들은 하도 제가 자랑을 하니 젊을 때는 모른 척 했겠지만 그래도 연배가 좀 생겼다고 넉넉한 인심으로 받아들여줬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자식 자랑하는 팔불출 모습으로 그 기쁨으로 살았더랬죠. 하지만 사람 상황이란 게 언제나 내 뜻대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더군요. 막상 들어가 보니 단순 반복되는 기계적인 일에 민석이는 점점 지쳐갔고 체력은 체력대로 빠져나가고 무언가를 배운다는 느낌도 없이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는 생활이 영 적성에 맞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민석이가 교대 근무에 나를 지새우며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는데 도저히 안 되겠던지 제게 말부터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아무래도 직장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꼭 참고 다녀보려 했는데 도무지 정도 붙질 않고 힘들어서 다니기 좀 그렇네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겠다니. 혹시 일하다가 잘못해서 상사 눈밖에 난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돈이 다가 아니잖아요. 전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한 곳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싶어요. 결국 그 좋은 직장을 몇 년 버티지도 못하고 그만두겠다는 말을 꺼냈을 때 저는 솔직히 그 결정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자리인데 왜 이 아이는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건가?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 일로 민석이와 꽤나 크게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말없이
밥을 먹던 아이의 젓가락질 소리마저 멎었을 때 저는 뒤늦게야 이 아이가 얼마나 고민 끝에 말을 꺼냈는지 미처 헤아리지 못한 제 속 좁음을 돌아보게 되었죠. 그날 대화를 떠올리면 아직도 제 가슴 한편이 시립니다. 일을 마치고 늦게 들어온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다가 저는 제 일인 것 마냥 속에 천불이 일어 민석이를 온 힘을 다해 말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민석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 어렵게 들어간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려고 하냐?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대기업에서 받는 월급이랑 복지 어디 가서 쉽게 못 만나는 거야. 그러자 아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숨부터 내쉬며 대꾸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뭐해요? 아버지, 제 생활이 없어요. 매일이 똑같고 숨도 못 쉬겠어요. 대기업은 그만큼 일도 많이 시키고 쉬는 날도 눈치 보여서 제대로 못 쉬어요. 아버지는 안 다녀보셔서 몰라요. 그래도 세상에 거저 얻는 건 없어. 공짜가 어디 있니? 너 다른 회사 가도 일 편하지 않아. 오히려 대기업은 일한 만큼은 확실히 챙겨주는 데잖아. 어디 잘못 들어가면 일은 일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못 받아. 저도 참지 못하고 다시 말을 받았습니다. 민석이는 고개를 옆으로 돌리며 퉁명스럽게 말하더군요. 그냥 제 일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도 아버지 노릇이란 게 뭔가 말려야 할 땐 말려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워서 저는 끝까지 부모된 마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석아, 아버지 말 좀 들어봐. 아버지가 너보다 사회생활은 그래도 더 했잖냐.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그만두면 나중에 분명히 후회한다. 그때 아이가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처음 듣는 말투로 말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사업 차릴 거예요. 매일 회사 나가서 사장님 좋은 일만 시켜주는 삶.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겁도 없는 녀석이라는 뜻밖의 생각에 저는 놀라서 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사업? 그건 더더욱 안 된다. 너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이나 알아? 차라리 남 밑에서 일해서 돈 받는 게 나아. 실패하면 다 끝이야. 하지만 민석이는 더 이상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식탁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버지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제가 왜 성인이 됐는데도 여전히 아버지 간섭을 받아야 돼요? 그냥 제 인생이니까 제 뜻대로 살게 놔두세요. 실패해도 제가 선택한 거면 제가 책임질 테니까요. 저는 마지막까지 말렸습니다. 지금 그만두면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거라고 젊은 혈기에 덜컥 벌린 일로 인생이 쉽게 틀어질 수도 있다고 애타게 말했지만 민석이 마음은 이미 돌아설 대로 돌아서 있었고 결국 제 말은 들은 척도 없이 헛바람 속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모은 퇴직금과 그간의 월급 일부를 모아 조그맣게나마 가게를 하나 차렸습니다. 대단한 업종은 아니었고 누구나 지나가다 한 번쯤 발걸음을 멈출 법한 동네 골목의 소규모 점포였는데 처음에는 저도 마냥 반대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이 눈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고 가게 인테리어며 메뉴며 하나하나 정성 들이는 모습이 어쩌면 한 사람 몫을 온전히 해내겠다는 다짐 같아 말은 못해도 마음 한켠으로는 묵묵히 응원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이라는 게 그렇게 마음먹은 만큼 흘러주는 물길이 아니더군요. 월세는 꼬박꼬박 빠져나가는데 매출은 들쭉날쭉하고 아무리 손님이 많아도 남는 건 없고 결국엔 그저 건물주 통장만 두둑해지는 모양새가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말수가 줄었고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던 가게 안은 나중엔 불이 켜져 있어도 문이 열리지 않던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내 자식이 겪는 실패조차도 아버지로서 다 막아줄 수 없다는 걸 그제야 또 한 번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30이 된 아들이 늦은 밤마다 옷에 기름 냄새를 잔뜩 묻힌 채 가게 문을 닫고 터덜터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저는 괜히 방 안 불 꺼진 채로 누운 척하며 눈을 감곤 했습니다. 안쓰럽다는 말도 괜찮냐는 말도
무얼 해줘야 할지 몰라 그저 숨을 죽이고 누워 있었지요. 속으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버티듯 살아가는 아이의 모습에 내가 그때 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그때도 아버지라면 막아야 했는데, 그런 자책감이 밤마다 찾아와 잠도 쉽게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택한 길이라 해도 그 길에 돌뿌리가 깔려 있단 걸 알면서도 묵인했던 건 결국 제 책임이 아닌가 싶었고, 그러니 민석이의 고생도 돌고 돌아 모두 제 탓이라는 생각에 가슴 한 구석이 시리게 저려왔죠. 말은 못해도 매일 가게 앞을 슬쩍 지나며 안을 들여다보고 가끔은 몰래 도시락 하나 들고 가게 문턱에 놓고 돌아서 오기를 반복하며 저는 뒤에서 조용히 아이의 그림자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일이 그렇게 흘러갈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실은 민석이는 결혼을 약속한 사귀던 아가씨가 있었는데요. 처음 봤을 때부터 말투가 또렷하고 눈빛이 야무져서 참 괜찮은 아가씨구나 싶었고, 두 사람이 결혼 얘기까지 오갈 정도로 서로를 믿고 아끼는 게 느껴졌던 터라 저는 마음 한편으로 은근히 기대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아들의 삶의 마지막 안식처처럼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세상살이란 게 뜻한 대로만 흐르지 않더군요. 가게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고 아들은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채 지쳐만 가고, 아가씨는 그런 민석이를 걱정하면서도 결국 현실적인 벽 앞에 서서 조용히 떠나버린 것이었죠. 여자친구랑 헤어진 날 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가게 문을 며칠이고 열지 않았고, 그동안 정성스레 붙여뒀던 메뉴판도 뜯긴 채로 덩그러니 바닥에 나뒹굴고 있던 날, 저는 그 앞을 멍하니 서 있다가 한참이나 발길을 떼지 못했지요. 사업은 결국 그 상태로 끝났습니다. 모아뒀던 돈은 이미 바닥났고 남은 건 밀린 공과금과 빚뿐이었고, 민석이는 집안에 틀어박혀 낮인지 밤인지 구분도 못한 채 지냈습니다. 점점 얼굴은 퀭해지고 말수도 줄고 술을 입에 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들 방에서 잔술병이 하나둘 드러날 때마다 저는 그 병을 치우면서도 아무 말 못하고 그저 한숨만 길게 쉬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줘야 할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을 건네도 아이의 마음에 닿지 않을 것 같아 저는 그저 복도에 서서 문만 바라보다 돌아서는 날이 많았습니다. 답답하고 속이 타들어가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아들이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만 했던 제 자신이 누구보다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사람 인생이란 게 끝없이 꺾이기만 하진 않더군요. 하루는 민석이가 집으로 어설프게 다듬은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는데 손에 묻은 네일 파우더 자국을 보고 저는 눈치챘습니다. 혹시나 좋은 인연이 찾아온 게냐? 좋은 인연이라기보다 그냥요. 가게함이 알게 된 옆가게 네일아트 하던 아가씨와 가까워졌어요. 그래, 잘했다. 사람에 대한 상처는 사람으로서 있는 것이다.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해야지. 처음엔 말도 못 꺼내고 그냥 빙그레 웃기만 하던 아이가 시간이 좀 더 흐른 후 그 아가씨와 조심스럽게 결혼 생각이 있다고 말했을 때 저는 순간 가슴이 벅차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무너져 있던 아이가 다시 사랑이라는 걸 품고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용기를 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더 바랄 게 없었죠. 네일아트 가게 아가씨를 봤을 때 행동이나 집안이나 직업까지 솔직히 저번 처음에 아들이 좋아했던 며느리감처럼 확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들이 그 아가씨를 보며 웃기에 저는 그것만으로도 고마워서 니들 좋아하면 결혼해라라며 받아들였습니다. 둘은 작게나마 결혼식을 올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감격에 겨워 눈을 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인연은 과히 따로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 손주라니. 제 눈에는 아직도 코 흘리게 어린아이 같던 아들이 이제 누군가의 아버지가 된다는 게 믿기지도 않고 기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겁도 났습니다. 그런데 민석이는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상황이 사람을 만든다고 해야 하나요? 자기를 믿어주는 처자식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 보겠다고
손주 낳기 전에 뭐라도 해야겠다며 이력서를 돌리고 아르바이트며 일용직이며 가리지 않고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자존심이고 뭐고 이제는 책임이라는 무게 앞에서 버틸 수만 있다면 뭐든 하겠다는 그 눈빛이 예전엔 볼 수 없던 단단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아들이 뭔가 해낼 것 같았고 저는 아들을 응원했죠. 하지만 몸과 마음이 이미 한번 무너졌던 탓인지 아들은 여기저기 일자리를 옮겨 다니기는 해도 오래 버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집안에선 며느리가 배가 불러오고 몸이 무거워질 무렵부터 저는 놀고 있는 시간이 있으니 자연스레 며느리 살피려 연락했다가 가게 청소며 집안 살림을 돕게 되었고, 그래, 부모 도움 받는다고 그럴 때가 차라리 낫다고 했는데 그 일이 저에겐 무척 감사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손에 물 묻히며 바닥을 닦고 내일기계 먼지를 닦아내는 그 시간 동안 저는 내가 이 집에 여전히 쓸모있는 사람이란 사실을 조용히 확인할 수 있었고, 아이 둘이 힘겹게 일군 이 작은 가게가 다시 살아 숨쉬는 공간이 되어가는 걸 곁에서 지켜보는 게 어쩐지 뿌듯했습니다. 그 무렵 민석이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사업 구성을 구상하느라 낮이면 책상 앞에 앉아 노트에 메모를 끄적이고 밤이면 조용히 인터넷을 뒤지며 틈틈이 길을 찾아보려 애썼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산모는 출산 후 회복에 전념해야 했고 신생아의 울음소리에 집안은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어쩔 수 없이 내일 가게 문을 임시로 닫게 되었고, 민석이는 더 미룰 수 없다는 듯 허리띠를 동여매고 새벽 첫 차를 타며 택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배송을 마치고 돌아오던 민석이가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눈앞이 아찔해서 숨부터 멎는 줄 알았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을 땐 아이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다리에 깁스를 한 채 누워 있었고, 며느리는 안색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민석이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라고 의사는 말했지만 다리의 인대가 찢어져 한동안은 무리한 노동은 어렵다고 했고, 그 말은 곧 민석이가 다시 택배 일을 하긴 힘들 거라는 이야기였죠. 민석이는 회복 시간 동안 집안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게 길어질수록 얼굴의 기운은 빠져갔고, 처음엔 조심스레 재활운동할 겸 헬스장을 알아본다며 얘기하더니 나중엔 말조차 아예 꺼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돌보며 살림까지 감당하느라 지쳐갔고,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의 말이 날카로워지더니 급기야는 싸움 끝에 며느리가 울먹이며 짐을 싸겠다고 말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날 밤 저도 참다 못해 두 아이를 불러 거실에 앉혀두고 오랜만에 아버지로서 큰 소리를 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힘들어도 서로를 놓는 건 마지막이어야 한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다시 한번 붙잡고 살아봐라. 아버님, 제가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애 키우느라 너무 힘들어요. 그래, 더 이상 큰 소리 내지 말고 다시 한번 잘 일어나 보자꾸나. 민석이도 잘해보려다 삐끗한 건데 네가 내주도 잘하고 이해해줘야지. 그 말에 며느리는 눈물을 닦았고 민석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제 앞에 두 손을 모았지요. 그리하여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더 노후를 위해 아껴두었던 적금을 깼습니다. 편의점이라도 하나 차려 아이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해보자며 동네 외곽 쪽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한 자리에 점포를 얻어줬고 진열대와 냉장고까지 중고로 마련해 겨우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생각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방에 경쟁 업체는 넘쳐났고 본사에서 요구하는 납품 조건도 까다로웠으며 하루에 12시간 서 있어도 남는 건 겨우 점포 유지비와 생활비 조금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싸울 기운조차 없이 지쳐 있었고 가게는 연명이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겨우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평소보다 술 냄새가 더 짙게 밴 채로 들어온 민석이는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물을 내밀었지만 아이는 그 컵을 밀쳐내더니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쏟아내듯 말하더군요. 아버지, 왜 그때 내가 대기업 다닌다는 거 그만둔다 했을 때 나를 더 말리지 않았어요? 왜 그냥 두셨어요? 내가 그 회사 계속 다녔으면 지금 이렇게 안 됐을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그만둔다 그랬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이 말렸는지 기억 안 나냐? 처음엔 그게 취중에 넋두리려니 했지만 이어진 말들은 제 가슴에 송곳처럼 박혔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런 식이에요. 간섭하지 않는 척 하면서 결국엔 책임은 나한테 돌리잖아요. 그때 나한테 매달려서라도 회사 그만두지 말라고 했어야죠. 왜 그냥 두셨어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도 그렇게 원망을 들으니 억장이 무너졌고 서운함에 가슴이 쿡쿡 쑤셔서 차마 대꾸할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40이 된 아들이 제 눈앞에서 마치 12살 아이처럼 울분을 토해내는 걸 보며 저는 오히려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고 다음 날부터 저는 아들 내외와의 연락을 조금씩 끊었습니다. 명절도 건너뛰고 가게 앞도 일부러 돌아가고 전화가 와도 받지 않고 그렇게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참 부모 마음이라는 게 말처럼 끊어지는 게 아니더군요. 밥을 먹어도 텔레비전을 봐도 잠을 자려 누워도 마음 한구석엔 늘 그 아이가 걸렸습니다. 밥은 잘 먹나? 애는 안 아픈가? 며느리는 아직 같이 사는가? 그런 생각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와 저는 나도 모르게 혼잣말로 민석이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숨소리가 거칠고 다급했기에 직감적으로 무언가 큰 일이 났음을 느꼈습니다. 아버님, 민석 씨가요. 병원이에요. 지금 급하게 오셔야 해요. 뭐 병원? 민석이가 왜? 아, 알았다. 내가 일단 가마. 우리 민석이 좀 잘 돌보고 있어라. 너무 급한 마음에 더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 그대로 현관문은 벌컥 열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 맨발로 병원까지 뛰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고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는 아들의 얼굴에 코에 튜브가 꽂혀 있었고 볼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서자 민석이는 간신히 눈을 떴고 입술이 조금씩 떨리더니 이내 눈가에 고인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 죽기 싫어요. 살려주세요, 아버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눈앞에 누운 민석이는 예전처럼 고집을 부리고 짜증을 내던 40살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코에 줄을 꽂고 얼굴이 반쯤 꺼져버린 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제가 젊은 시절 품에 안고 다니던 그 앳된 아이 그 자체였습니다. 그토록 당차게 살아보겠다고 버티던 아이가 죽기 싫다며 제 손을 붙잡고 말하는데 저는 도무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눈물만 줄줄 흘렀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석이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몸속에 이상 징후가 있었지만 무시한 채 버텨왔고 결국 말기 심부전 판정을 받게 되었다고요. 양쪽 신장은 제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제는 매주 투석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신장 이식이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공여자 검사를 위해 가족부터 검사를 받아보자는 말에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민석이 애비요. 저부터 해봅시다. 제 몸에서 하나 떼줘야 산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검사를 하죠. 의사는 제 나이를 보고 살짝 난처한 눈빛을 지었습니다. 60대가 넘으셔서 공여자가 되시기엔 고령이신데 체력이 감당되실지 일단 검사를 해보긴 하겠지만 그 말에 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하고 술, 담배 안 하고 식단 조절하며 살아왔습니다. 병원에서도 건강하다는 얘기만 들었지 약 하나를 복용한 적도 없습니다. 제 몸 자신 있어요.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자 병원 의사들은 당황해하면서도
제가 원하는 대로 적합성 검사를 했고, 제가 그래도 민석이 아버지였던 것인지 그렇게 진행된 검사에서 놀랍게도 저는 민석이와 조직 적합성이 잘 맞았고 양쪽 신장 상태도 매우 양호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정밀 검사 결과를 설명하며 보통 이 나이엔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아버님처럼 신장이 건강하신 분들은 드물다고 수술 자체는 무리가 없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놈이 사람 안 준다면 내 몸속 장기 하나쯤이야 얼마든지 줄 수 있지. 그깟 신장 하나쯤은 내 아들 위해서 뭐가 아까울까? 저는 의사의 설명이 끝나기 무섭게 이식 동의서에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그 종이 위에 사인을 하면서도 저는 떨지 않았습니다. 내 손으로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엔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 그 어떤 망설임도 계산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자식이 죽음 앞에 서 있는데 무슨 대단한 이유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수술을 받았고 회복실 침대 위에서 깨어난 저는 옆 침대에 누워있는 민석이를 바라보며 비로소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기적처럼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민석이는 제 신장을 받아들였고 의사는 수술 경과가 아주 좋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퇴원 수속을 밟는 날 민석이는 제 손을 꼭 잡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부터는 아버지를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제가 모실게요. 그 말을 들으며 제 속이 얼마나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아들이 철이 들었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 처음으로 자기가 날 지키겠다는 말을 해주는 그 순간 모든 시간, 모든 지난 세월의 원망과 고통이 뭉텅뭉텅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석이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고마움을 담아 말했고 저는 말없이 그 손을 토닥이기만 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며느리의 표정은 잠시, 아주 잠깐 굳어졌지만 저는 그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장기를 준 게 아니었고 다만 다시는 이 아이를 병상 위에서 보는 일만 없기를 바랬을 뿐이니까요. 그래도 제 몸 한쪽을 떼어줌으로써 이렇게 아이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확실히 나이 들어서 큰 수술을 받고 나니 몸의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이상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전에는 동네 뒷산을 거뜬히 오르던 다리가 이제는 몇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가빠졌고 식사를 해도 금방 피로가 몰려왔으며 몸속 수분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지 발등이 자주 부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갑자기 옆구리가 묵직하게 쑤시거나 기온이 살짝만 내려가도 이가 덜덜 떨리며 추위가 온몸에 번졌습니다. 무엇보다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았고 일어날 때마다 뼈마디마디가 무겁게 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장기 하나 없는 몸이구나 싶어지는 순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왔죠. 그렇다고 후회는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을 다했다는 사실 하나로 나는 오히려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제 몸 상태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더니 수술 직후부터 나타난 빈혈 증상, 수분 저류로 인한 부종, 체온 조절 기능저하, 그리고 신진대사 기능의 둔화가 예상보다 심하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신장이 하나 줄어든 상태에서 혈압과 수분, 전해질 불균형 조절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정기적인 수액 치료와 회복 관찰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민석이보다 더 오래 입원하게 되었고 민석이는 젊은 덕에 회복이 빨라 머지않아 병원을 나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침대에 누워 바라보면서도 저는 아들이 살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흐뭇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나 대신 저 아이가 다시 두 발로 걷는 것만으로도 저는 기뻤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아들의 손길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고 민석이에 대한 제 부성애였죠. 민석이는 시간이 날 때마다 병문 안을 와서 제 머리맡에 앉아 있었고
제가 일어나려 하면 얼른 손을 내밀어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누워 계세요. 오늘은 제가 다 해드릴게요. 그런 아이의 모습에 저는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힘들고 지친 시절을 함께 버텼던 내 자식이 이제 내 곁에 서서 나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병실의 하얀 천장 아래에서도 저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엔 오랜 친구 몇 명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어디서 제 소식을 들었는지 들어오자마자 무척이나 제가 대단하다며 놀라워했고, 또 한 사람은 조용히 제 옆자리에 앉아 붙더군요. 야, 너 진짜 큰 결심했더라. 아들에게 신장을 줬다며? 네 나이에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냐? 근데 왜 그렇게 서둘렀냐? 다른 공여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었잖아. 네 몸 생각 좀 하지 그랬어.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나이 들수록 회복도 더디고 여기저기 더 안 좋아질 텐데 솔직히 무모한 결정 같아. 그 말에 저는 순간 웃음도 눈물도 아닌 묘한 감정이 밀려와서 한동안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그 말도 틀리진 않았습니다. 나이 들수록 몸이 약해지는 건 당연한 이치고 젊은 사람보다 회복 속도도 느리며 혹시 모를 합병증도 생각해야 했을 겁니다. 저는 친구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허리를 조금 세우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말이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겠냐. 내 몸 하나 덜어줘서 살 수 있다면 그게 부모지, 그게 아버지 아니겠냐. 그러자 그 친구는 고개를 젓더니 어이가 없다는 듯 말하더군요. 너처럼 순진하게 생각해서 나 같은 일 겪는 거야. 자식도 다 같은 자식인 줄 아냐? 나는 말이야, 한때 아들에게 전 재산 몽땅 맡겼다가 내 손으로 쥔 게 하나도 없어질 뻔했어. 그렇게 정신 차리고 나선 지금은 연락도 안 해. 등지고 살아. 자식이란 거 결국은 자기밖에 몰라. 너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 저는 그 친구의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남의 아들을 그렇게 지 멋대로 매도하는 것이 듣기 싫고 심지어 불쾌하기까지 했고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참 안 됐네. 그래도 난 우리 민석이는 좀 다르다고 믿는다. 수술 끝나고 나한테 그랬어. 이젠 자기가 날 지켜주겠다고. 끝까지 모시겠다고. 그 말 난 믿어. 내 몸에서 장기 하나 떼어냈더니 아이 눈빛이 달라졌어. 나는 지금 그걸로 충분하다 생각한다. 하지만 친구는 그 말에 코웃음을 치며 턱을 돌리더니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툭 던지고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똑똑히 기억해둬. 자식이란 놈은 말이지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존재야. 더 늙어서 그거 깨닫지 마라. 문이 닫히고 난 뒤 병실 안엔 다시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친구 말이 틀렸다고 단언할 수 없었지만 제 마음속엔 아직 민석이에 대한 믿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민석이에게 기대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해도 한 집에 오래 붙어 살다 보면 서로 피곤해질 수 있다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저는 제 발로 선 노년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몸이 아직 다 회복되지 않았고 수술 후유증으로 병원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버거운 나날이 이어지던 날, 그 시점엔 며칠이라도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아들이라는 것에 저는 그냥 안도했고 또 고마웠을 뿐입니다. 그래서 민석이가 아버지 퇴원하시면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약속 드렸잖아요. 이번엔 제가 아버지 곁을 지켜드릴 차례라고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고맙다고만 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사실 민석이네 집은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식사 한번 하기도 어려웠고 며느리가 눈치 보일까 싶어 제가 일부러 발걸음을 아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병원에서 나와 처음 민석이 집 문턱을 넘는 순간엔 괜히 마음 한편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 집인데 몸도 불편한데 좀 편안하게 쉴 수는 있겠지. 그런 기대가 없었던 건 아니었죠.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부터 그 기대는 서서히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방은 있었지만 창문이 작고 햇볕이 들지 않아 늘 축축했고 낮에도 불을 켜야 했습니다. 가구 배치는 어쩐지 저를 고려한 것 같지 않았고
제 짐이 놓일 자리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며느리는 인사도 반갑게 하긴 했지만 얼굴 표정이 억눌린 듯한 기색이 드러났고, 제가 물 한 잔 꺼내 마시려 해도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라는 말과 함께 서둘러 다가오며 제 손을 막았습니다. 처음엔 그게 배려인 줄 알았지만 며칠 지나자 그것이 경계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민석이도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내어준 방은 집안 깊숙한 구석 창고로 쓰던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쾌쾌한 곰팡이 냄새에 목이 칼칼해졌고, 방 한편엔 박스며 헌옷까지며 어디다 쓰는지 모를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었는데 그 뒤엔 희미하게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방이 3칸이나 있었지만 안방은 부부 몫이고 다른 한 방은 손주가 쓴다며 며느리는 마치 미안한 기색이라도 비치듯 말했지만 제가 보기엔 이미 정해진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굳이 말 꺼내봐야 괜한 불편함만 더해질까 싶어 입을 닫은 채 그 방에 짐을 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내일 가게 일이 있다며 대부분 외출했고, 민석이도 편의점 일로 새벽에 나갔다 밤늦게 돌아오는 날이 많았기에 집은 거의 저 혼자였습니다. 손주는 학교 끝나고 학원까지 다녀온 뒤 늦게 저녁에야 들어왔고, 그 시간쯤 되면 밥도 제대로 안 차려 있을 때가 많아 저는 냉장고 문을 열어 반찬을 꺼내고 전자레인지로 밥을 데워 손주 밥상 차려주기 일쑤였습니다. 간단한 청소며 빨래, 마른 빨래 갠 것 정리하는 것도 대부분 제 몫이 되었고, 마치 제가 민석이 집에 가사 도우미처럼 되어버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손주 웃는 얼굴 하나만으로도 참을 수 있었지만 날이 갈수록 방 안의 공기처럼 제 마음도 눅눅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는 사이 민석이 운영하던 편의점은 사방에서 어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원래도 잘 되는 가게는 아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같은 골목 끝자락에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이 새로 들어서는 바람에 손님들이 절반 가까이 줄었고, 민석이 얼굴은 날마다 어두워졌습니다. 수익은 줄고 재고는 쌓이고 납품 대금도 밀리는 지경이 되자 민석이는 결국 가게를 접을까 고민하다가 요즘은 요식업이 잘 나간다는 소리를 들었는지 갈비집을 해보겠다며 설레는 얼굴로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의점은 접고 식당으로 가보려고요.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고깃집은 꾸준히 먹는 수요도 있고 자리만 잘 잡으면 승산이 있어요. 공사 끝나면 바로 오픈할 거예요. 저는 속으로 그 사업 자금은 대체 또 어디서 났을까 하고 의아해하면서도 아들이 뭔가 준비한 게 있겠지 싶어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우연히 민석이 휴대폰으로 온 문자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제 집,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그 오래된 단독주택을 어느새 전세로 내놓았고, 그 전세금이 고스란히 갈비집 인테리어 비용과 가맹비, 초기 자금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없이 그 일을 처리했고, 저는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이미 내 집이라 부를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저는 민석이가 제 집을 제 허락 없이 전세로 돌려 그 돈으로 장사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참지 못하고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너 이 녀석, 내 허락도 없이 네 멋대로 집을 전세로 줬다고? 너 그게 어디 아버지한테 할 짓이냐? 내가 죽은 것도 아닌데 남의 집처럼 내쫓고 내 돈으로 장사를 벌여? 민석이는 처음엔 머쓱한 얼굴을 하더니 곧 어깨를 펴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도 아니고 제가 아버지를 모시는데 그 정도도 못해요? 그 돈 제가 흥청망청 쓴 것도 아니고 가족 위해 장사하려고 쓴 거잖아요. 아버지 모시는 거 제가 미안해야 할 일이에요? 그 말에 저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고 우리 부자 사이엔 깊은 금이 가버렸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더욱 노골적으로 저를 밀어냈습니다. 주방에서 그릇을 닦다 말고 혼잣말처럼 그러나 분명 제게 들리게끔 말했습니다. 아버님 들어오신 이후로는 집에 바람 잘 날이 없네요, 정말. 그 말에 이어 손주 녀석도 어느 날 교복을 벗어던지며 말하더군요. 할아버지 있어서 친구도 못 불러오잖아요. 집이 너무 갑갑해져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부터는 가족이라는 말이
더 이상 제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게가 바쁘다는 핑계로 식사는 늘 혼자 차려 먹었고 어느 날은 아이 셋이 외식을 나간 걸 몰랐다가 밤늦게 비어있는 밥솥 앞에서 겨우 라면 하나 끓여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끼리 여행을 간다고 떠났고 저는 그 사실을 집안 정막 속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날선말까지 쏟아냈습니다. 아버님 오시고 나서 냉장고가 바닥이에요. 생활비도 안 내시면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뭐 생활비? 너 지금 나한테 생활비라고 했냐? 네, 생활비요. 저희 벌이 뻔한 거 아시면서 그렇게 무전 취식을 하셔야겠어요? 말 다 했어? 무전 취식이라고? 참. 그 말에 저는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활비는 이름으로 내지 않았지만 식재료며 생필품, 손주 학원비, 병원비, 관리비에 배달 음식까지 거의 모든 지출이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면 좋게 150만 원은 넘게 나갔고 저는 이미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몸은 여전히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신장이 하나 줄어든 탓인지 수술 후 1년이 지나도록 몸 상태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늘 피로했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병원 문턱을 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아들 내외는 제 건강을 걱정하기는커녕 점점 저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눈치였습니다. 집은 사실상 제 것이지만 제가 돌아갈 자리는 없었고 이 집안에서 저는 점점 투명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녘까지 아들과 며느리는 거실 불도 끄지 않은 채 소곤거리며 긴 얘기를 나눴고 다음날 민석이가 제게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서랍에서 도장을 꺼내면서 어느 한 서류를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실은 오랫동안 생각하고 고민해왔던 일인데요. 아버지 요양원 입소 계약 완료됐어요. 괜히 직접 식사하며 집안일이며 신경 쓰지 않게 앞으로는 요양원에서 지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말도 안 되는 통보에 저도 모르게 기겁하며 머리끝까지 화가 났고 민석이한테 따져댔습니다. 하지만 민석이는 참으로 놀라울 정도로 아무 표정이 없었고 그 모습에 기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뭐? 요양원이라고? 누구 맘대로? 차라리 그럴 거면 나 내 집에 돌아가련다. 얼른 세입자에게 전세금 빼주거라. 제가 전세금 빼줄 돈이 어딨어요? 지금 다 사업에 들어갔는데. 아버지, 왜 이렇게 이기적이세요? 어차피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집 제 집 되는 거잖아요. 네 멋대로 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고? 내가 신장 주고 널 살게 해줬더니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 순간 제 안에서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갈라진 둑처럼 터져버렸습니다. 내 몸 하나 덜어줘서 저놈을 살렸고 돈도 시간도 모든 노년의 평온도 내어줬는데 이제 남은 게 없으니 그 빈 껍데기를 쓸모없는 존재처럼 떼어내고 버리려는 거였구나. 그제야 뼈에 사무치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놈에게 준 건 단순한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를 벗어버릴 자유, 날 밀어내고 돌아서도 된다는 권력을 넘겨준 셈이었죠. 그렇다고 여기서 순순히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 잊고 지냈던 시골 땅 문서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한때 주말 농장처럼 쓰려고 사두고는 제대로 손도 못 대고 방치해둔 낡은 건물 한 채와 그 부지가 눈에 들어왔죠. 서류상으로는 오래된 창고 겸 점포로 등록되어 있었고 위치도 그리 번화한 곳이 아니었기에 애초에 큰 기대도 하지 않았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지자체 개발 공고를 검색하던 중 눈에 의심할 만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그 건물이 바로 지방도로 확장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었고 보상 대상 1위로 확정된다는 공지가 떠있던 겁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법 황량했던 그 마을이 근처에 산업단지가 들어선다더니 결국 도로 개발까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확인해보니 지자체 공시지가가 이미 이전보다 4배 이상 뛰어올랐고 토지보상 협의가 마무리되면 수억 원대 현금 보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에 쥐지도 못했던 그 땅 한 필지가 이제는 제 인생을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인하자마자 동아줄이라는 것을 깨닫고 곧장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땅과 건물의 권리를 다시 정리하면서 저는 단호하게 제 의지를 문서에 남겼습니다. 요양원 입소 계약은 제 의지와 무관하게 아들 부부가 멋대로 진행한 것이며 그 어떤 강요나 합의도 없었다는 점을 법무사를 통해 분명히 밝혔고, 그와 동시에 민석이와 며느리가 제 재산이나 거주지에 접근하거나 간섭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조항까지 추가해 정식 공증을 받았습니다. 더는 내 인생을 타인의 손에 맡기지 않겠다. 그리고 늙었다고 함부로 버림받지 않겠다는 내 뜻을 이제는 내 손으로, 내 이름으로 지키겠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의 마지막 장에 제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눌러 적으며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수술 후 계속 이어진 피로도 몸 이곳저곳의 통증도 사라진 듯 묵직하게 쌓여있던 마음의 그림자가 조금은 걷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석이와 며느리는 그 모든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입소 당일 아침 두 사람은 제 방에 들어와 옷가지며 약봉지며 제 물건들을 손빠르게 챙기고 있었고, 아버님, 이거 입소하셔서 필요하실 거예요. 아들 내외가 신이 나고 잔뜩 들떠서 짐을 꾸리는 모습이 어쩐지 이사보단 분리수거에 가까워 보였죠. 하지만 그날 새벽 저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본 상황이고 그것 모두를 알기에 이미 조용히 그 집을 빠져나온 상태였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여전히 불편했지만 아무 말 없이 아무 도움도 받지 않은 채 터덜터덜 짐 하나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스스로 낸 발걸음으로 스스로 선택한 삶을 다시 살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향한 곳은 오래전 제게 조용히 충고를 해줬던 친구의 집이었습니다. 자식이란 게 결국 가장 이기적인 존재다라고 말하며 등을 돌리던 그 친구 말이 이제야 뼈에 사무치게 와닿았던 겁니다. 친구는 제 전화를 받고 망설임 없이 차를 몰고 왔고, 이제라도 잘하셨어. 늦지 않았어. 자식은 자식이고 네 삶은 네 거야. 언제까지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을 해야 하냐? 연락 잘했어. 말없이 제 짐을 받아들고는 조용히 자기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며칠을 신세지며 새로 살 보금자리를 마련했고, 저는 그 친구에게 다시 연락하겠다며 제가 살 곳으로 들어섰죠. 기꺼이 아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다시 오현곡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조용히 스스로 떠나버리자 처음엔 오히려 안도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스스로 떠나다니 차라리 잘 됐다. 요양원비도 아깝고 눈치도 보이고 이참에 정리된 셈이지. 아주 속이 후련하네. 그놈은 그렇게 속 편하게 아마도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 집 한켠에서 늙은 아버지의 밥상을 따로 차려줄 일도 냉장고 속 음식 소비량에 신경 쓸 필요도 없어진 거니까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세입자 전세금을 반환하고 집을 원상복구하라는 명확한 통보가 도착했을 때 민석이 얼굴이 어떻게 굳었을지는 뻔했습니다. 더구나 제가 묵혀뒀던 시골 땅이 지방도로 확정 부지에 포함되면서 시세가 몇 배로 뛰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그놈은 비로소 아차 싶었겠죠. 그제야 민석이는 허둥지둥 저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도 수십 통, 문자도 매일같이 보냈고 심지어 친구들한테까지 제 행방을 물었다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아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눈빛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그 손끝에 나를 다시 올려두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게 다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화기를 확인하니 그 애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제 맘 아시죠, 아버지? 그 말에 나는 단 한 줄로 답을 보냈습니다. 나는 네 마음 모르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나이 들수록 나는 모르겠어. 너는 힘들면 아버지를 버리는 놈이고 나는 죽어도 너를 살린 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다. 그 이후로 저는 아들에 대한 모든 미련과 사랑을 다 접고 그냥 전혀 상관없는 사람 대하듯
민석이의 번호도 마음도 아들로서의 자격도 전부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야지 저도 더 이상 아들에게 미련을 가지지 않을 것만 같았지요. 그렇게 현재 아들에게 연락이 끊어지고 등 돌려진 지금의 나는 조용한 시골집에 내려와 있습니다. 아들에게 신장을 떼어준 제 몸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더는 병원 들락거리며 눈치 볼 일도 누군가의 눈빛에 가슴 졸일 일도 없다는 게 이렇게 편한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아침이면 닭 우는 소리에 눈을 뜨고 작은 텃밭에 나가 삽질도 해보고 모종에 물도 주고 감자 몇 알 캐내면 그게 내 하루의 수확이자 기쁨이 됩니다. 이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루하루를 천천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밥 한 끼도 내 손으로 지어 먹고 된장찌개 하나 끓이며 살았다는 실감이 드는 요즘입니다. 누가 차려주는 밥상도 좋지만 쌀 씻어 불리고 호박 하나 썰고 찬장에 놓아둔 간장 단지 꺼내는 이 작은 행동들이 내가 아직 나를 돌볼 수 있다는 증거라 생각하니 참 고맙습니다. 제 스스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제게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 분명하지요. 그래서 저는 들어오는 돈을 나를 위해서 쓰는 일 말고 또 뭐가 있을까 곰곰하게 생각하다가 혹시나 싶어 나중에 줄 손주 이름으로 통장 하나를 만들어 뒀습니다. 민석이 아들, 그러니까 내 손주가 자라 어른이 될 때 부모가 했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지요. 매달 빠져나가는 교육비와 병원비는 아깝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 철들지 않은 부모 대신 내가 마지막으로 지켜주고 싶은 씨앗 같은 존재니까요. 이제는 하루가 짧아도 미련 없고 세상이 차갑다 해도 나 자신을 배신하지 않으면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나는 지금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내 몫의 평온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소문을 들은 제 주변 사람들은 가끔 제게 그렇게 묻습니다. 어르신, 아들 하나 있는 거 마음 푸시지요. 이제 용서하실 때도 되지 않았나요? 그래도 자식인데 이미 엎질러진 물 다시 잘 지내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때마다 조용히 미소만 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제 3자한테는 왈가왈부하기 전에 말을 아끼는 편이 낫죠. 당연히 그 문제에 관해서는 단순한 것이 아니고 용서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를 미워하지 않아서도 다 잊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제 마음 어디에도 용서라는 말을 꺼낼 자리가 없다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신장을 내어줘 그 아이를 살려냈던 그날, 그게 제 생의 마지막 사랑이자 가장 조용한 이별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내 목숨보다 귀중한 내 아들이 내 몸의 일부만을 받고 나 몰라라 한 채 저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했다는 사실이 화가 나기보다는 그보다도 더 깊은 슬픔이 밀려들었습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삶을 되돌아보지 못한 채 자식이란 이름으로 부모를 짐으로 여기게 되는 세상의 구조가 참으로 씁쓸하고 또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들을 보지 않지만 그 마음 끝에 원망이 남아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저는 그저 바랍니다. 그 아이가 제 분신 같던 제 아들이 제가 다시 건넨 생명을 헛되이 쓰지 않기를, 자기가 살아있는 지금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이 누군가의 눈물과 고통을 거쳐왔다는 걸 언젠가는 알아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용서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저는 자식이기에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진심으로 빌 뿐입니다. 내 아들 민석이가 부디 자기 삶을 소중히 여기며 저에 대한 원망을 버리고 남은 생을 따뜻하게 살아가기를 아비로서 마지막 소원을 빌고자 합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